네, 안녕하세요.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 챕터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챕터 1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Introduction, 즉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고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한 용어, 기초 용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용어들은 꼭 외우고 다음 강의들을 이제 수강하는 게 당연히 이제 다음 강의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챕터 1 부분에서는 우리가 머신러닝의 용어들과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을 간단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 챕터 1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책 내용이 챕터 1이 약간은 완전 기초적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기초적으로 통계학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이런 전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통계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어들을 책에 없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샘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변수라고 이제 하는 용어가 있고요. 샘플, 변수 이런 용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한 개 한 개를 표본 한 개, 샘플 한 개라고 부르겠고요. 그래서 어떤 individual observation, 즉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개개인을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 한 개로 이제 치환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변수, variable, 한국말로 변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variable은 그 샘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characteristic이나 attribute, 우리가 측정한 그 샘플의 특징들이 변수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변수라는 것은 샘플마다 모두 공통적이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이 인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대상이 변수가 키라고 하고 몸무게 이 두 개를 측정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간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키와 몸무게 둘 다 측정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도 키와 몸무게 둘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측하고 싶은 샘플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은 변수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키와 몸무게를 측정했는데 두 번째는 뭐 좋아하는 과목, 뭐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세 번째 사람은 뭐 취미 이런 것들을 측정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샘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측정한 특징 그런 특징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처는 사실은 베리어블과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베리어블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떤 예측 모델,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때 입력 변수로 들어가는 것을 피처, 한국말로는 특징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나중에 엑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엑셀처럼 이제 보이는 행렬형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데이터일 텐데, 그럴 때 이제 그 이 컬럼 값들 하나하나가 이제 피처 하나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이 피처 1번이 키, 피처 2번이 몸무게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레이블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타겟이라고 부르고 혹은 레이블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뭐냐 아웃풋이라고도 부르고 Y값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대상이지만 뭐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인간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고 인간 데이터에서 예측하고 싶은 대상이 결국 뭐 소득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피처는 키, 몸무게,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소득은 Y값, 타겟, 레이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사람이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1번은 뭐 키, 몸무게, 나이, 성별이 이럴 때 소득이 얼마다라는 관측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인간 2번은 키, 몸무게, 나이, 성별이 어떨 때 소득이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관측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샘플들을 피처들과 함께 그리고 레이블과 함께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결국 이렇게 엑셀처럼 생긴 이러한 데이터 집합을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행에는 우리가 샘플이 들어가 있고요. 열에는
피처가 들어가 있고 열 중에 하나가 Y값, 즉 타겟 레이블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뉴메리컬 데이터이죠. 앞선 예시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그 값으로 숫자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뉴메리컬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키나 몸무게나 나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뉴메리컬 데이터이고 이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데이터와 디스크리트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컨티뉴어스 데이터는 우리가 실수값 그러니까 뭐 소수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키랑 몸무게가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은 이제 에이지, 나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는 뭐 30.5살 뭐 이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수값만 될 수 있는 것을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카테고리컬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컬 데이터 타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디스크리트하고 오더가 없다, 즉 순서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가 컬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컬러 데이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레드, 블루, 그린 이런 값들이 될 텐데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서로 이제 디스크리트하고 연속성이 없고 그리고 순서가 없죠. 예를 들어 레드가 블루보다 먼저 온다든지 블루가 뭐 그린보다 먼저 온다든지 이런 식의 순서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라는 변수는 우리가 레드, 블루, 그린 그 표본마다 이런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지만 걔네들이 서로 그 값들이 디스크리트하고 오더가 없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디널 데이터, 이것은 이제 디스크리트하지만 오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듀케이션 레벨이라는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이스쿨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식의 에듀케이션 레벨이 있을 때 하이스쿨보다는 그러니까 고졸보다는 학사가 좋은 것이 분명하고요. 이제 학사보다는 석사가 좋은 것이 분명하고 석사보다는 박사가 좋은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 서로는 연속성이라는 것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리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스쿨보다 학사가 좋은 정도가 뭐 1이라고 했을 때 학사보다 석사가 좋은 정도가 정확하게 또 1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더가 있는 이 카테고리들 간에 대해서 거리가 정의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디널 데이터의 특징이고 대신에 뭐가 뭐보다 더 좋은 것이다. 뭐가 뭐보다 더 높고 뭐 낮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 오디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시가 이제 암의 기수가 되겠죠. 이제 암을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1기보다 2기가 나쁘고 2기보다 3기가 나쁘고 3기보다 4기가 나쁜 것은 이제 분명하죠. 근데 이제 1기보다 2기가 나쁜 정도가 이제 2기보다 3기가 나쁜 정도 그 두 개의 차이, 갭이 이제 정확하게 거리가 일치하느냐? 그것은 이제 아닌 경우가 이제 그 암의 기수를 이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사이의 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균등한 거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디널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더가 있는데 균등한 거리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뉴메리컬 데이터, 디스크리트 뉴메리컬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디스크리트 뉴메리컬 데이터는 그 디스크리트한 숫자들 사이에 거리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겠고 그 거리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과 2, 3이 이렇게 있을 때 1과 2의 차이는 1이고 2와 3의 차이도 1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동등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 같은 이 정수값 같은 경우에는 뉴메리컬 디스크리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도 있지만 그 순서들끼리의 거리가 갭이 일정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뭐 불렌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es, no나 true, false나 뭐 1,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봤었던 그 어떤 사람 데이터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키 몸무게가 일반적인 뉴메리컬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이가 이제 디스크리트 뉴메리컬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학력 수준이 고졸 뭐 이런 석사, 학사 이런 것들이
오디널 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선호하는 색깔이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너리 데이터는 뭐 흡연 여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가 뭐 180이고 몸무게는 뭐 60이 되겠고 나이가 뭐 30, 뭐 학렬은 고졸,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 뭐 흡연 여부는 yes, 뭐 이렇게 됐다라면은 이런 식의 값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제 각각 샘플마다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셋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에 행렬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행렬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행렬이다. 그런데 그때 행렬의 행은 한 개의 샘플이 되겠고요. 그리고 행렬의 각각의 열은 우리가 피처가 되겠습니다. 뭐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이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 필요한 이유가 선형대 수학을 이해하는 것이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이유가 머신러닝 모델들은 대부분 이런 행렬들을 조작하기 위한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딥러닝도 마찬가지고요. 딥러닝도 행렬들의 곱셈과 그리고 어떤 비선형 함수를 처리하는 것이 딥러닝이기 때문에 선형대 수학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들이나 딥러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y값, 즉 타겟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각각의 사람마다 뭐 한 개나 혹은 두 개 이상씩의 정답 데이터가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답 데이터가 한 개 존재하게 되겠고 카테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답 데이터가 이렇게 한 줄로 각각의 모든 샘플에 대해서 정답 데이터가 각각 하나씩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공지능 모델 혹은 머신러닝 모델로 하고 싶어하는 태스크, 이제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태스크, 작업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로 하고 싶은 행동이다, 하고 싶은 목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예측 업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이라는 세 가지 업무가 있고요. 세 가지 작업이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 결과가 카테고리 레이블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데이터셋이 우리가 타겟이 카테고리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1번 사람의 정답 데이터는 빨강이고 2번 사람의 정답 데이터는 파랑이고 3번 사람의 정답 데이터도 파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답 데이터가 이렇게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그레션은 정답 데이터가 Continuous Numerical Value, 즉 일반적인 실수값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 스팸을 디텍한다는, 즉 이제 스팸 그 탐지 그런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 카테고리컬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 이메일은 스팸이고 2번 이메일은 스팸이 아니고 뭐 3번 이메일은 스팸이고 이런 식으로 샘플들이 존재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정답값이 스팸이냐 스팸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별될 수 있는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 예시가 되겠습니다. 리그레션의 예시는 우리가 정답값이 실수인 경우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집값을 예측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값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실수값이기 때문에 리그레션에 해당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약간 뭐 용어가 비슷해서 그런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클러스터링은 일단 정답 데이터가 없습니다. 정답 데이터가 없고요. 즉 레이블과 타겟이 없다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러면 뭘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비슷한 샘플들끼리 묶는 행위를 하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는데 뭐 사람이 1번부터 10번 사람까지 총 10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봤더니 1번 사람과 3번 사람과 5번 사람과 6번 사람이 비슷하고 7번 사람과 2번 사람이 뭐 비슷하고 뭐 4번 사람과
8번 사람과 9번, 10번 사람이 비슷했다. 이렇게 묶는 행위, 이런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클러스터로 우리가 이 샘플들을 묶었다.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답이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냥 비슷한 샘플들끼리 묶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에 우리가 앞으로 훈련시킬 그 빅데이터에 존재하는 정답이 없고 이제 단순하게 비슷한 것끼리만 묶는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 같은 데에 이제 경영학 쪽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보통 손님들, 즉 이제 고객들이 있을 때 고객들끼리 비슷한 구매 패턴을 보이는 고객들끼리 묶어가지고 클러스터로 묶어서 이제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이라는 용어랑 파라미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모델이라는 용어는 결국에 우리가 뭐 인공지능 모델, 머신러닝 모델 이런 식으로 모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결국에는 그 피처라는 것을 입력으로 받아서 타겟을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어떤 뭐 수학적인 모델이라든지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그런 뭐 함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출력값을 도출해 줄 수 있는 뭐 인공지능 모델, 머신러닝 모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델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라는 것은 모델 내에 쓰이는 어떤 그 수치값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피션트나 웨이트의 값인데 모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 값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배우는 대상이 바로 파라미터 수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이 있고, 이 책에서도 이제 깊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선형회귀라고 부르게 되겠죠.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1 플러스 점점점 그리고 뭐 이제 입실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 우리가 파라미터 값이라는 것은 이때 베타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이 y이고, 그리고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이 이제 x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1차원, 즉 변수가 한 개인 단별량 선형 회귀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키를 입력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몸무게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수식을 세우게 됩니다. 몸무게는 키에다가 베타 1을 곱하고 여기다가 베타 0를 더해서 몸무게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선형 회귀 모델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베타 1과 베타 0를 적절하게 잘 수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킨다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파라미터라는 것은 베타 1과 베타 0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선형 회귀 모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베타들이 바로 파라미터가 되겠고,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얘네들이 피처, 즉 뭐 인풋, 피처 혹은 뭐 샘플의 이제 변수값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잘 이제 학습을 해서 배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키에다가 뭐 1.1을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을 하면은 그게 몸무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파라미터 값이 베타 1은 1.1, 베타 0는 마이너스 100으로 결정된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제 학습한다라고 부르는 행위가 되겠고요. 그때 이제 1.1, 뭐 마이너스 100 이런 값들이 파라미터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라는 것이 인풋 피처, 즉 이제 입력으로 쓰이는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키도 이제 상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성별 같은 것도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성별 두 개의 인풋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면은 파라미터가 이제 베타 1, 베타 0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타 2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베타 2 곱하기 성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미터가 3개 존재하고 피처가 입력 피처가 2개 존재하는 모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약간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 파라미터 개수가 뭐 많아지면은 뭐 좋은 모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한 것을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파라미터라는 게 바로 이 파라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딥러닝도 이제 이러한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딥러닝의 파라미터가 당연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파라미터가 최근에 뭐 1000억 개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 그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그런 챗GPT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파라미터 개수가 여기서 이제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은 간단하게 3개 정도의 파라미터만 있지만 뭐 1000억 개, 100억 개 이 정도 파라미터까지 갔을 때는 수식이 얼마나 복잡할지, 이제 계산이 얼마나 복잡할지 이제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복잡한 계산들을 이제 GPU 같은 그런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모델이 구성되는 모델의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닝, 테스팅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즉 학습,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세울 때 몸무게는 베타 1 곱하기 키 플러스 베타 2 곱하기 성별 플러스 베타 제로라고 이렇게 모델을 딱 수립을 했을 때 결국 트레이닝을 시킨다라는 것은 베타 1, 베타 2, 베타 제로의 값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줘서 수치로 나타내준다라는 것이 트레이닝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테스팅을 한다라는 것, 즉 학습 이후에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딱 결정하고 나면은 우리가 키 성별 데이터가 있고 몸무게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델이 얼마나 오차가 적은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나서 트레이닝이 끝난 이후에 파라미터가 결정되고 나서는 키 성별을 입력해주고 예측되는 몸무게를 봐서 실제 몸무게 데이터랑 얼마나 다른지 같은지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테스팅이라고 부르고요. 대신에 이것은 언신 데이터, 즉 모델에 학습할 때 안 쓰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안 쓰였다라는 의미는 이 파라미터 값을 결정할 때 쓰이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로 이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할 때, 뭐 트레이닝을 할 때 평가가 되는 기준은 우리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약간 다른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어큐러시 그리고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라는 것들로 이제 얼마나 이 모델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 평가를 합니다.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민스퀘어 에러라든지 R스퀘어라는 그런 개념들로 테스트를 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는 두 가지 큰 개념이 있는데요. 오버피팅, 언더피팅. 한국말로는 과적화, 뭐 과체적화, 뭐 이런 식의 용어가 오버피팅이고요. 언더피팅은 과소적합이라고 이제 부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오버피팅은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되게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데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는 굉장히 잘 이제 몸무게를 예측을 하지만 트레이닝 데이터는 되게 잘 예측을 하지만 언신 데이터, 즉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능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고요. 언더피팅은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오버피팅의 반대가 정확하게 언더피팅이라고 하긴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언더피팅이 사실 뭐 오버피팅의 약간 반대 개념처럼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의를 보면은 모델이 이제 패턴을 학습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적을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